작년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생각들로 제대로 된 뭔가 결과나 손에 잡힐 수 있는 어떤 노력의 산물을 이뤄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뭐 현재 하고 있는 직장에서 뭐 잘 일하고 있다는 거는 좋은 결실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올해는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관련한 서류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곳 소식을 말해주자면 이곳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좀 안전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고 크게 위험하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네. 거리 다니는 것도 크게 마스크 쓴 사람 보이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어디까지 소식을 전해드린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작년에 한 번 정도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요. 현재 항공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에어라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행기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0년이 왔네요. 최근에 제가 누군가를 대화를 하면서 제 목소리가 지금 고인이 되셨죠? 배우 김주혁 씨를 닮았단 말을 들었어요. 가지고 네, 제가 사실 말이 좀 빠른 편이거든요. 성격이 좀 급한 편이 있어서. 그래서 평소에 누군가를 만날 때, 특히 친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말을 더 빨리 해요. 그렇지만 제가 천천히 얘기하면 원래는 목소리가 더 좋습니다. 네. 제가 하고자 한 말은 제가 김주혁 씨 목소리 닮은지는 전혀 몰랐고 내 목소리가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왜?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제가 기왕 말 나온 김에 제가 목소리 관련한 얘기를 제가 좀 해보면요. 제가 그래도 왕년에 중학교 때 국사 시간에요. 우리 국사 시간에 그 선생님은 좀 독특해서 몇 번 이렇게 한 번씩 애들을 읽어보는 걸 시킨 다음에 좀 괜찮게 읽는 사람을 읽기맨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읽기맨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국사 시간 되면은 그것을 읽었죠. 국사책을요. 중2 때인가 그랬고요. 고1 때 이럴 때도 한번 읽으면 자네는 아나운서 같은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많이 했고 다만 아나운서 하기보단 얼굴이 좀 안 비치는 쪽으로 하는 말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요새 아나운서들 보면 할만한 듯 네,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도 있는 게 이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를 이제 녹음한 목소리나 전화 목소리 들어보면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전화 목소리가 되게 기가 막히다, 너무 멋있다, 혹은 진짜 예쁘다, 되게 궁금하다, 실제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목소리가 정말로 끝내주는 사람을 전화 목소리가 실제로 만났을 때 그것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저의 경우를 말하자면 저는 거의 없었고요. 외래 이런 경우는 많았어요. 반대의 경우. 여자분인데 목소리가 조금 이게 좀 허스키한 느낌이면서 뭔가 이렇게 애교 같은 거 전혀 없고 그렇게 좀 약간 딱딱 떨어지고 좀 그런 큐트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 게 딱히 느껴지지는 않는 목소리 자체 보이스가 좀 살짝 이 탁성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막 애교 만발 목소리는 아니었는데 실제로 보는 순간 와 아니 이게 뭐야 엄청났던 외모가 엄청났던 경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과는 어떻게 됐느냐 뭐 그런 얘기는 뭐 제가 굳이 여기서 제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아무튼 그분을 만났을 다음에 진짜 거의 한눈에 반했습니다. 네. 근데 남자들은 사실 여자들보다는 이 목소리에 그렇게 집중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남자들은 뭐 좀 똑같잖아요. 뭐 예쁘면 다들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사실 이제 남자보다 목소리에 더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뭔가 비중을 좀 높이 둔달까? 이성을 바라볼 때, 이성을 생각할 때나.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었죠. 제가 대학 때 이제 여자애였죠. 너 그 수업을 어떻게 듣냐? 나는 그 교수님 수업, 선생님 수업 뒤로 들을 수가 없다. 그 친구 하는 말이 응, 맞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좋아서 그 선생님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여자분들에게 이 목소리가, 이 남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나 봐요. 사실인가요? 그럼 제 목소리는 어떻게 좀 쓸만할까요? 하루하루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병화. 하루하루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떠나며 산다. 너와 작별을 하며 산다. 나를 버리며 산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의 보이지 않는 줄에 매여 스스로의 운명을 살다가 스스로의 사그러진 운명 끝에서 그 멍에를 벗고 훌훌 또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거지만 이 떠남, 이 작별, 가까운 거리에서 너와 나 하루를 너를 생각하며 열흘을 너를 생각하며 한 해를 너를 생각하며 시시각각을 너를 생각하며 소리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떠나며 산다. 너와 작별하며 산다. 나를 버리며 산다. 아, 이 정막. 너는 거기에서, 나는 여기에서. 좀 어때요? 뜬금없는 시였죠. 요새 많더라고요. 뭐 책 읽어주는 남자, 영화 읽어주는 남자, 뭐뭐 해주는 남자, 뭐 다 읽어줘요. 근데 다 읽어주는데 정작 시는 별로 안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만에 시를 한번 읽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조병화라는 시인이고요. 하루하루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는 시입니다. 이 시인이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가볍게 생애를 소개를 하자면, 조병화 시인은 우선 출생일은 1921년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한 연도는 2003년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네, 굉장한 다작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집이 한 50권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은, 우리 요새 시 하면 막 어렵고 쓰는 사람만 사실 알아듣고, 또 그걸 알아듣는 사람도 뭐 별로 없잖아요. 너무 어려운 말 많이 쓰니까요. 그러니까 뭐 상을 받은 시라고 해도 자기들끼리 알아듣고 뭐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뭐 그냥 그런 느낌이 좀 강한 느낌? 좀 많이 그런 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왜 시가 꼭 그렇게 함축성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건지 꼭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조병화 시인의 시들을 보면요, 굉장히 쉬운 말로 공감할 수 있게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를 잘 평소에 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단어들과 시어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저와의 공통점을 굳이 찾으라면, 네,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네, 강의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다녔던 학교, 네, 제가 대학교를 두 번 다녔는데 편입을 함으로써 전에 다녔던 학교에서 이 조병화 이 문학상 같은 게 있는데, 전에 다녔던 학교 학생이 조병화 문학상을 탄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조병화 시인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한 번은 조병화 문학관을 찾아갔었는데요. 조병화 문학관은 우리나라 경기도 안성시 난실리에 있습니다. 2012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음악을 한답시고 좀, 그때가 나이가 갓 서른쯤 됐나 봐요. 음악을 한답시고 이제 옥탑방에서 전전긍긍 하고 있었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업해 나가고, 저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알바 내지는 계약직 정도를 하면서 그 나름 음악에 정진하고 좀 뭔가 서러움과 부족함과 그런 속한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됐었죠. 하루하루 이렇게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때 조병아 선생님 시를 읽고 너무 이 공감이 많이 되고 감동을 많이 받아서 이 머리를 식힐 겸 어디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런 순간에 이제 조병아 문학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갔습니다. 난실리.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버스를 3번 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용인까지 가서 어떻게 또 버스를 타야 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가기가. 왜냐면 이제 시골에는 버스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골 버스는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 오니까, 예, 그거를 가서 또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가는데 정말 한 서울에서 난실리 가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전 어디를 가도 음악 함께 있으면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편인데 쉽지 않았어요. 막판 한 2시간 반 넘어갈 때 마지막 버스를 타고 기다릴 때쯤에는, 와, 여기 난실리가 경기도 안성, 우리 안성이 안성이지 강원도 아니잖아요. 경기도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멀더라고요. 네, 멉니다. 네, 굉장히, 그리고 외져요. 저는 안성이나 안양, 죄송해요, 안양 분들에게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안성이랑 안양이랑 차이가 있나? 라는 느낌이었는데
안성은 다르더라고요. 예, 안성 사람분들, 안성 사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예, 안성은 조금 주로 그 별을 제외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간 난실리는 적어도 그랬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난실리에. 난실리에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문학가를 찾아야 되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충 방향을 알죠. 뭐 네이버 지도 이런 거 봤겠죠. 내려서 이제 저쪽 방향인 듯 싶은 데다 걸어가는데 이 완전 시골이거든요. 시골길 있잖아요. 시골길은 이 그냥 반포장도로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스팔트도 아니고 그냥 살짝 돌리낌의 콘크리트 같은 게 깔려 있는 길이 있어요. 양쪽에 그냥 일반 가정집밖에 없고 일반 가정집도 그냥 1층짜리 집이에요. 그리고 주변은 다 밭이고 그래서 길은 이건 것 같은데 이런데 문학관이 있어? 라는 느낌으로 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동네 주민 어르신들한테 여기 조병화 문학관이라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좀만 더 들어가시면 돼요 하더라고요. 완전히 시골길인데 좀만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병화 문학관이 있어요. 그 길 거의 끝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문학관이 크지는 않은데 어떤 좀 어느 정도의 부지는 있어서 이 건물 자체는 한 2,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 이제 오른쪽으로는 좀 이제 정원이라기보다는 좀 넓은 마당인데 그 마당이 정말 뒷동산으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조비아 선생님 묘비랑 그다음에 어머님, 부모님, 아버님 뭐 이런 묘비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쪽에 볕 잘 되는 곳에. 제가 어쨌든 들어갔어요. 이제 정문을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은 열려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들어가서 뭐 내가 이렇게 휘젓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흔히 할 때 이제 아무도 없어요. 계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저쪽 건물에서 작은 건물 쪽에서 이제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한 60대쯤 되신 어머님이셨는데 어떤 일로 오셨냐고 해서 제가 조병환 선생님 시를 너무 좋아해서 문학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먼 길 오셨다고 이제 본인은 이곳의 해설사라고 하더라고요. 해설사는 문학관 같은 곳에서 이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말 그대로 이제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곳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죠. 우리나라 문화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설사분이 저를 이제 투어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투어를 돌았고요. 뭐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가볍게 한 2, 3층짜리 뭔가 양옥집 느낌인데 그 안에 이제 뭐 시집들, 책들, 뭐 그림도 되게 잘 그리시거든요. 그림들도 있고요. 나올 때쯤이나 옥상쯤에 뭔가 꿈이라는 글자에 깃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꿈을 위해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좀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방황을 하는 순간에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계속 나가도 되겠다 이런 느낌. 여기서 답을 찾았다 이런 느낌을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이 조영환 선생님 묘가 있는데 묘에 잠깐 가서 뭐 묵념 비슷하게 한번 하고 뭐 인사도 살짝 드리고 해설사 선생님께서 이제 시를 너무 좋아해서 이곳까지 찾아왔으니까 조병현 선생님도 분명히 기뻐했을 거라고 말해주시니까 너무 뭔가 가슴 뭉클하면서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거기 방명록이 있어요. 방명록 쓰는 데서
자신의 이름하고 이제 뭐 소속 같은 걸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침 그때 신문사에서 그 뭐 알바 계약직 비스무리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신문사 이름을 쓰고 나온 거죠. 근데 그걸 쓸 때 이제 뭐랄까 내가 마치 이 신문사를 대표해서 오는 듯한 뭔가 그럴 듯한 그림 그런 기분 그게 돼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해설사 선생님께서 이제 본인 딸 얘기도 조금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왜 딸 얘기를 해주시나 뭔가 내가 신문사 다니는 거 보고 이렇게 뭔가 마음이 어떻게 좀 뭔가 움직이시나 하면서 마음이 설렜다가 저도 마음이 설렜다가 뭐 그렇다고 제가 해설사 선생님한테 번호를 드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좀 뒤로 하고 인사를 곱게 드리고 다시 길을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조병암 문학관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아주 조용한 곳이고요. 조병암 선생님 시를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재밌어요. 공감이 많이 되고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 지금 들으신 곡은 Slow Times Over Here 라는 곡이고요. 유튜브의 무료 음원 중에 하나입니다. 나쁘지 않죠? 생애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마침 시가 있어서 네,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의 생애, 조병화. 럭비는 나의 청춘, 시는 나의 철학, 그림은 나의 위안, 어머니는 나의 고향, 나의 종교. 나의 어머니에서 태어나와 어머니로 돌아가는 그 길을 한결같이 살아왔을 뿐 그것이 그렇게도 어려웠습니다. 네, 조병화의 나의 생이었습니다. 네, 젊었을 당시에 럭비를 선수를 했을 정도로 럭비를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물리를 전공해서 고등학교 물리 선생이었는데 이 당시 거의 일제 강점기 시절에 태어나신 분이다 보니까 물리 선생을 했을 때 학교에 물리 비커라도 있겠어요? 스포이드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없었으니까 좀 뭔가 현실에 대해서 좀 뭔가 자괴감을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시에 대해서 어떤 많이 읽고 감명을 받아서 시인으로 거듭을 나시고 나중에는 대학 강단에서 시인으로서 문학으로 박사로서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덧붙이자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솔직한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은 자신의 스플집 같은 데서 이제 자신이 잠자리 얘기도 나와요. 어떤 사람과 잤다 이런 얘기. 이게 멋있는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솔직하게 자신의 책에 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보기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독자들은 뭔가 그쵸? 읽고 나서 그게 본인도 예측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쓰는 순간 읽는 사람들 하여금 사람 많이 실망할 수도 있겠다. 많이 나에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다. 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솔직하고 담백하게까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솔직하게 그런 거 쓰는 거 보고 일단 굉장히 자신의 글에 있어서 솔직하게 담아내는 글을 쓰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예술가란 글을 쓰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음악을 하는 사람 모두가 이 솔직함이라는 게 굉장한 무기인 것 같아요. 진실함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드러냈을 때에 보여주는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힘 같은 거, 그런 것을 가지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네. 이 정도면 조병화 시인에 대한 어느 정도 소개는 됐을 것 같고요. 고민입니다. 하나를 더 읽을까? 그러기엔 너무 시 특집이 되는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읽진 않고요. 기분전환 겸해서 제가 제 노래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작곡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곡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녹음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악 작업을 할 때, 작곡을 할 때 막 멜로디를 막 뱉으면서 막 이렇게 코드를 접으면서 아니면 코드를 잡으면서 이제 멜로디를 뱉거나 하거든요. 막 가사도 막 아무렇게나 막 하고. 그렇게 했던 거 녹음한 걸 한번 들려주고 싶어서 그걸 한번 우선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Gonna Be Alright 1절 사비 다시. 그때의 하루는 어땠나요? 좋다. 이게 좋아요. 그때의 하루는 어땠나요?
It's gonna be alright. 지금 들으신 곡은 Gonna be alright입니다. 잘 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곡으로 썼다가 결론은 나를 위한 곡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곡이 돼버렸어요. 완성한 지는 처음 만든 지는 2010 제가 캐나다 온 게 15년이었으니까요. 14년인가 13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완벽히 마음에 들진 않았었는데요. 지금 다시 새롭게 좀 편곡을 하니까 이제 완성됐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멜로디 라인이요. 그전 멜로디 라인은 후렴 사비가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지금은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거의 7년 만에 완성이 되는 곡입니다. 구성만. 아직 뭐 이제 음악 미디 작업이 남았죠. 파일로 만들기에는 완벽하게 편곡이 그게 제일 어려운데 어쨌든 형태는 갖췄다. 대략적인 가사와. 그래서 부제는 7년 만에 만든 곡 아니면 아무튼 7년이 꼭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렇게 솔직하지 못한가 봐요. 아직 대단한 예술가가 아니에요. 예술가가 아니죠. 네, 역시. 자,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시가 있는데 조병아 씨는 좀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하나 더 갈까요? 일단 하나 더 읽고 저도 다시 이거 편집할 때 이게 길다 싶으면 자르고요. 괜찮다 싶으면 하나 더요.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점 조병화 일체의 수속이 싫어 그럴 때마다 가슴을 뚫고 드는 우울을 견디지 못해 주점에 기어들어 나를 마신다. 나는 먼저 아버지가 된 일을 후회해본다. 필요 이상의 예절을 지켜야 할 아무런 죄도 나에겐 없는데 살아간다는 것이 지극히 우울해진다. 한때 이 거리가 화려한 꽃밭으로 보이던 시절이 있었다. 허나 이력서를 쓰기 싫은 그날이 있고부터 나는 이 거리에 회화를 잊었다.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그런 수석조차 이미 나에겐 권태스러워 우울이 흐린 날처럼 피면 눈 내리는 주점에 기어들어 나를 마신다. 산다는 것이 권태스러운 일이 아니라 수속을 해야 할 내가 있어. 그 많은 우울이 흐린 날처럼 피면 글 한자 꼼짝하기 싫어 눈 내리는 주점에 기어들어 나를 마신다. 아버지가 된 그 일이 마침내 어쩔 수 없는 내 여생과 같이. 네, 저한테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나름대로 이 특별하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일종의 변태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나만 좋아하는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좋아하는. 그런데 이제 나만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몰래 몰래 이제 나만 흠모하고 아무에도 알려주고 있었는데, 혹은 내 지인들한테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하고 그러는 건데, 어느 순간 신압으로 알게 모르게 이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야. 그러더니 그 매력을 모두가 알게 되고 만인이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나는 그 대상이 좀 싫어지는 거죠. 음. 근데 워낙 좋아하면 뭐 그렇기도 해요.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팬으로서 나만 알았을 때의 이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뭔가 이게 아무튼 오래된 팬으로서 그 사람이 유명해지면 기분 좋아지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예술인이 인정을 받으면 당연히 기분 좋죠.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작품을 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먼저 발견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대중화되는 경우. 그래서 만약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시점으로부터 조병아 시인이 어떤 재발견되고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방송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고 뭐 아니면 뭔가 좀 흐름을 타게 되고 재조명되고 이런다면 이거는 제공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공이에요. 90% 이상이. 네. 아님 말고. 근데 저는 제공이 크다고 봅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요.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었나?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았나요? 사나이 가슴에 꼭 있어야 될 거는요. 뭐 지갑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펜 하나, 뭐 그리고 수첩 하나, 수첩은 잘 모르겠어요. 펜은 기억나요. 펜 하나, 그리고 손수건인 것 같아요. 손수건 하나, 그리고 사나이 가슴에 꼭 있어야 되는 거 하나가 이 시 한 편 품어야 한다는 거. 네. 여러분들도 하나 잊지 말고 하나 품어 보도록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 아주 읽어주는 남자가 많아서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뭐를 읽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읽을 게 많더라고요.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일부분 읽어드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군대에서 쓴 수양록이 있거든요. 기가 막혀요. 진짜 제가 수양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힘들 때 쓴 글이라 글빨이 막 서슬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읽어주면 좀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군대 시절 이후에도 제가 뭐 이메일과 편지를 주고받은 게 많아서 이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편지를 읽으면 편지 쓴 사람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겠죠. 왜 우리 그들만의 개인사를 얘기하냐. 이거는 어차피 이 편지는 넘어온 이상 제 겁니다. 그래서 편지 너의 마음을 나에게 이미 줬기 때문에 그 마음은 네가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수받아서 권한은 제게 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좋은 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생각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을 법한 것들 혹은 재밌을 법한 것들을 좀 택해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방송을 들으시면 알겠죠? 저는 그러면 제가 초반에 라디오 시작할 때 제 안부를 좀 가볍게 소개해줬지만, 이쯤에서 제가 글쎄요, 올해가 2020년이 됐는데 캐나다 온 지 제가 2015년 10월 29일인 거였어요. 30일인가요? 할로윈 전날에. 그러면 6년, 7년, 8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만 5년 좀 안 되는 그런 4년 좀 넘어가는 그런 시간 동안 캐나다에 있었던 거죠. 네. 지금 제가 현재 상황은 어떠냐? 18년에, 네. 18년에 제가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헬기 회사에서 한 2개월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여름이었죠. 18년 여름에. 자꾸 자꾸 연수를 말하네요. 그리고 나서 헬기 일을 끝내고요. 한 10월 말쯤에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한 달 반 정도 있었나 봐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헬기 일을 하고 그 한국에 있는 동안 다행히 제가 이력서를 냈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요. 그 항공사에 그 최종 합격이 된 거죠.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소식을 기분 좋게 주변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말을 할 수 있었고 정말 행복했고요. 그래서 11월 날 다시 2018년 11월 날 와서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에 다니게 된 거죠. 그렇게 2019년을 맞아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요. 제가 5일하고 5일 정도 쉽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좀 더 복잡한데 대충 일하는 스케줄이 그렇습니다. 꿈 같아요. 쉴 때는요. 5일 쉬는 게 어딨어요. 매일매일 휴가죠. 그죠? 그래서 너무 좋고요. 대신에 일할 때는 12시간씩 일하는데 힘든 일 할 때는 체력적으로 힘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몸적으로 힘든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고 조금만 더 좀 깊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알려주자면요. 제가 일하는 곳은 말을 해도 되려나? 일단은 비밀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인기가 많아지면 이 항공정비 쪽으로 붙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도 지금 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저는 그냥 뭐 이런 거 뭐 캐나다 삶이 어떻다 뭐 절대로 하지 마라 뭐 하는 방법 뭐 이런 걸로 제가 뭐 잘해보겠 뭐 인기를 끌고 뭐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라서요. 저는 그냥 제가 뭐 하고 싶은 거 뭐 제가 제 꿈을 위해 나가는 뭐 과정 중에 하나로 지금 이런 게 항공 정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고 뭐 내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문의는 되게 철저히 사양하고요. 네.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항공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일하는 곳은 헤비 메인테넌스라고요. 이제 헤비 좀 뭔가 말 그대로 무거운 항공 정비인데요. 기본적으로 비행기가
행어라고 하는데 이 주차장 같은 거, 비행기가 있는 주차장 같은 것을 경납고라고 해요. 이제 경납고는 지붕이 있는 거죠. 지붕이 있고 문도 있고 비행기가 들어오면 문을 닫아요. 이렇게 비행기가 들어오면 뭐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한 28일 정도를 우리가 수리를 하게 되는데, 헤비 메인테넌스니까 비행기가 오면요, 그 비행기를 다 뜯어요. 다 뜯어서 부품 파트별로 이제 부품을 다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뼈대가 남을 정도를 뜯은 다음에요. 이제 일일이 검사를 합니다. 뭐 바닥, 뭐 기체, 그다음 뭐 엔진 뭐 이런 거 다 일일이 검사를 해요. 이상이 있으면 고치는 거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이상이 없는 거죠. 계속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검사가 끝나고 고치는 게 끝나면 다시 이제 다 조립을 하는 거죠. 조립을 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이제 헤비 메인테넌스예요. 네. 그리고 이제 헤비 메인테넌스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또 라인 메인테넌스가 있는데요. 라인 메인테넌스는 우리 공항에 가면 그 터미널이 있잖아요. 공항 터미널 이제 비행기 타는 데 거기 막 게이트들 많은 데를 게이트 뭐 몇 번 게이트 가라고 하잖아요. 게이트가 많은 데가 터미널이잖아요. 네, 이제 터미널에서 그 물론 이제 그 비행기가 터미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행어에도 올 수 있겠죠. 경납고에도. 근데 이제 그쪽에 상주하면서 이 비행기가 오면 다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서비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오일을 좀 채운다든가 뭐가 공기에 타이어의 기압이 좀 떨어져 있으면 좀 채운다든가 이런 것들. 다음 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 비행기를 이 서비스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다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태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주로 이제 라인 메인테넌스입니다. 그래서 라인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헤비에서 보통 하죠. 네. 이런 차이점이 있고, 저는 헤비에 있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비행기 내부를 보는 일이 많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조금 이제 일이 조금 와일드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부품을 다 떼다 보니까. 예. 그런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제목은 딱히 없어요. 새로 만든 곡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만든 곡 중에서 찾아낸 겁니다. 괜찮죠? 네, 제이샤이로 오랜만에 방송인데요. 저도 조금 어색해요, 이제. 와, 내가 어떻게 그 전에 라디오를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지금 좀 뭔가 반신반의한 게 내가 한 이야기가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캐나다에 갔어? 뭐, 내지는, 음악을 하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된 이유가요. 그, 이제 31살이 되었을 때쯤에 제가 다니던 신문사가 이제 휴관을 하게 된 거예요.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제 그 일이 굉장히 좋았어요. 페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았는데 제 개인 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음악 작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받으려면 알바를 해도 풀타임을 해야지만 그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풀타임을 하면서 뭔가 음악을 한다는 거, 다른 일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본업을 하면서 다른 뭐 어떤 공부나 작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는 선택의 기록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 어떡하지? 나 31살 중반인데? 그래서 결정했던 게, 그래? 제가 그때 한 1년 반? 뭐 헬스로 한 2년 정도 음악을 해봤는데 좋고 하고 싶은 건 맞는데 깨달은 건 내가 지금 당장에 락스타가 될 수는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었어요. 계속 하고는 싶지만.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일단 이거는 평생 하는 걸로 가져가고 지금은 하여튼 취업을 해보자. 31살 마차라도 한번 타보자. 그래서 내가 취업을 해서 그 남는 시간에 음악을 하면 내가 음악을 진짜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회사가 싫어서 나와서 계속 음악 하고 싶으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또 취업을 못 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취업을 해서 회사 생활을 잘하고 좋고 월급 받는 게 좋고 이러면 그럼 나는 뭐 음악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나는 돈이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취업을 하자 라는 생각으로 취업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죠. 이제 한 3년 정도 직장 생활 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무언가를 도모한다? 와, 이거는 일반인은 하기 힘든 거구나. 우리 평범한 범인들이 하기에는. 그거 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내는 사람들 나와서 막 세바시 같은 데서 강의하던데, 그거는 다 거의 영웅적인 얘기들인 거죠. 우리 영웅의 이야기는 귀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흥미는 있을 수도 있어도. 왜냐하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네. 영웅들의 이야기는 흥미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범이 되진 못해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직장 다니면서 그건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캐나다 쪽으로 왔죠. 네, 음악을 하고 싶어서 온 것만은 아니에요. 캐나다에 온 이유는 여러 가지 큰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라디오를 하고 있는 이유, 다 그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라디오 캐나다 와서 한 것 중에 좀 뭔가 재밌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인터뷰를 하는 게 좀 그나마 듣는 사람들이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좀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인터뷰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지만 좀 뭔가 평범한 인터뷰는 아니고 좀 뭔가 새로운 질문들을 가지고 짧고 굵게 좀 할 생각입니다. 다음 번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2자유로 2020년 2월 2일 날 방송한다고 했는데 캐나다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 버전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야 제가 하루라도 시간을 더 벌 수 있죠. 네. 저는 약속만 지키면 되죠. 어느 시간이든. 네. 매달 2일마다 방송을 하려고 이제 적어도 이번 1년간은 그렇게 목표를 한번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2021년 되면 알게 되겠죠. 네, 얼마나 나올지는. 목표는 한 달에 한 번인데 매달 2일날. 네, 제 장점이자 단점인 게요, 제가 포기가 늦어요. 네, 좋게 따지면 포기를 잘 안 하는 건데, 나쁘게 보자면 사람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기가 늦어요. 그래서 하나를 얻는 것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음악만큼은 굉장히 느리게 포기한다면, 아주 느리게 마지막에 포기하는 것 중 하나가 라디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더 마지막은, 가장 마지막은 음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마지막은 사랑. 자, 다음에 더 발전해서 만나요.